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졸업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희 딸도 중학교를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긴 것은 좀 젊어 보이는데 벌써 중학교 졸업을 했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겠네요. 오버하신다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도 있습니다. 근데 장가를 좀 일찍 가셨냐? 예, 일찍 갔습니다. 왜냐? 얼굴이 되니까. 예, 아니, 농담이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살도 안 쪘고, 그 당시에 또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장가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빨리 간 케이스다. 물론 그래요. 아직도 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장가 못 간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 언제 가려나? 이제 40대 중반인데 언제 가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이다. 그래서 우리 딸 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요. 그래도 여자 중학생들은 좀 졸업식이 좀 틀리더라. 저희 아들 녀석 중학교 졸업식 때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좀 틀린 분위기였어요. 보니까 딸이 울어. 저희 가족을 보더만 울어. 그래도 감성이란 게 있구나. 그래도 중학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겠죠. 이제 정든 친구들 또 정들었던 교실 또 저희를 그러니까 우리 딸을 잘 좀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그 은사님들하고 이제 헤어진다는 아픔이 친구들 학교 또 선생님들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웃겨. 처음에는 울지 않다가 또 씩씩하게 뭐 웃다가 또 옆에 친구가 울어. 그럼 또 따라 울어.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울면 그 옆에 애가 또 울어. 그러면 8명 중에 2사람이 울면 2명이 또 따라서 울어. 4명이 울어. 예. 그게 전념이잖아요. 이렇게 슬픔과 기쁨은 전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웃고 허허 하는 것도 저는 재밌어요. 저는 살아가는 것도 재밌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이렇게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좀 안 좋은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 좀 밝고 신나는 얘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웃음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게 빡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또 뭐 정치, 또 경제 부분. 뭐 크게 보면 뭐 세계 경제. 뭐 좁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요거는 이제 이론가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말씀해 볼까요? 제가 보기에 즐거움과 슬픔은 어디서 있냐? 일단 내가 하는 본업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공직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웃을 거야. 근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장사를 하겠다. 재미없잖아. 요즘 힘들잖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웃읍시다. 많이 웃는 만큼 우리는 긍정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돈은 신이다. 그 돈을 신으로 믿는다는 물질망론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돈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돈도 내 주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내가 본업에서 내 사업, 내 장사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참 희한하게 돈이 나한테 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본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 저거 예전에는 잘 나갔어. 이렇게 얘기 듣다가 요즘은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돈이나 내가 나한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때 열심히 해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0만 원대가 넘어갔어. 꼭 마지노선이 1000만 원 같아요. 1000만 원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한 달에 요 사업을 해서 요 장사를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대를 끊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 이루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니까 요거 저거 잡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나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노력했는데, 요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다? 태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가면 갈수록 돈벌이가 이제 줄어들기죠. 그게 이제 기업가 이론으로 따지면 2.5 주기론이 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하면 2.5년 동안 먹고 산다. 또 2.5년 열심히 했는데 2.5년 동안 또 더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하니까 돈이 벌린다. 그 순간 돈이 들어왔다고 안주하는 순간 현상 유지는 2.5년 동안 간다는 겁니다. 즉 열심히 했다면 7.5년 동안은 현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7.5년이 지나고 또 2.5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왠지 모르게 많이 이룬 듯한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게으르짐에 빠져들겠죠. 그 순간부터 예전에 올랐던 그것들은 다 까먹고 뭐 한다? 2.5년 동안은 추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매년 10년마다 우리는 뭐 혁신을 하자. 올해 이슈는 뭐로 하겠다.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회사가 내수해놓은 슬로건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직원들한테 그 회사가 생존한 거는 우리는 계속 뭐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되고 더 나은 길을 개척해야 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자. 그래서 신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년회마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행동하는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라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열심히 하고 잘 돼. 그거는 그 이유는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업 초창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 안 해도 얘기를 안 하셔도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글을 한번 놓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진짜 도시락 싸들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며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도시락 먹을 시간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동네 슈퍼마켓 가서 편의점 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 먹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슈퍼나 편의점 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 먹다가 요런 시간까지 아까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를 삽니까? 건빵을 샀잖아요. 또 과자를 샀잖아요. 과자 중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가 아니라 허니버퍼칩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는 그런 과자류. 그러면서 차에서 그걸 먹으면서 열심히 안 했나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런 와중에 생활이 안정이라는 게 저한테 다가왔겠죠. 여러분에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빠진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술을 또 한잔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 가게 내놓을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드네? 다른 회사 알아볼까? 나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딴 일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는 우리들 살아가는 돈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쪽에 좀 이렇게 전문가로 해가지고 부동산만 얘기하지는 않죠. 전반적인 거, 돈하고 관련된 맛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이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졸업을 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졸업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졸업은 내가 다시 1학년이 되는 거야. 졸업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새내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2.5 주기론을 몰랐다면 몰랐었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어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졸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졸업은요 나의 꿈을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다가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잘못된 장사를 하고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이제 그런 생활과 그런 습관과 그런 사업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롭게 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내기입니다. 이 새내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상큼하잖아, 새내기들.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애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정말 상큼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상큼하게 다시 이제 구시대, 나의 구시대적 습관과 모든 것에 대해서 졸업장을 받으시고 새롭게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매계약서란 거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지난번 방송 중에 순천에 있는 김 사장 월세 탈출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친구가 순천에서 가게를 한 3군데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3군데 하는데 이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한다고, 바로 옆집 거를 샀으니까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그 집을 파는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보고 좀 의아했다는 거지. 그 전화가 왔답니다. 아니, 계약서를 보니까 매매계약서인데 왜 임대차 계약서에다 썼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혼자서 하는 말, 아니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매매니까 매매계약서 써야지 왜 또 임대차냐. 아이 그냥 그렇게 쓰세요. 그냥 쓰시고 2월 17일 날은 제 친구 녀석이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 녀석이 내려올 거라고 그때 다시 쓰고, 일단은 그냥 임대차 계약서든 전세 계약서든 일단 써자. 그래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야, 그때 제가 느꼈네요. 이 재산이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되고, 또 가게 점포도 그냥 번화가에서 3개 정도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파트가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매 계약서를 안 쓰고 전세 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니 그 정도로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지혜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하구나.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도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으로 뭐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처음으로 쓰는 건데, 그 매매 계약서 용지에 안 쓰고 전세 계약서에 써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매매 계약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시군구청에다가 계약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 금액에 매수인 매도인이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라고 우리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하나 또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이 위반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경우에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좀 적게 내겠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조금 내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지간에 또 가족지간에 이제 매매 계약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좀 증여세를 좀 탈세하겠다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약간 좀 편법을 동원해서 좀 인위적으로 세금을 탈세를 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겠다. 이런 행위 자체가 위반적인 행위니까 이런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검사를 한다, 단속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의 내용이 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사례로 놓고 한번 또 보도록 한번 하죠. 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 위해서 지금 매수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 금액을 1,000만 원 정도 깎아줄 테니까 좀 매매 금액을 좀 낮춰서 쓰자. 즉 다운 계약서가 되겠죠. 정상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내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깎아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에 쓰자. 그 정상적인가 3억인데 2억 5천원 쓰자. 요게 바로 다운 계약서가 되겠죠.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쓰게 됨으로써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겠다라는 욕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취득하는 입장에서, 즉 매수자 입장에서 볼까요? 3억이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3억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2억 5천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2억 5천에 해당되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따라서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취득세가 좀 적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하나의 탈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요거도 서로 쌍방 간에 의사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구청에다가 또는 시청에다가 군청에다가 부동산 거래가 됐다고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운 계약서하고 업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면 다운 계약서하고 업 계약서는 엄연히 불법이 되겠죠. 이건 탈세잖아. 탈세야.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게 종종 뭐 다운 계약서 얘기나 이제 업 계약서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 계약서하고 업 계약서를 좀 이렇게 쓰신 분들,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 보니까 전라남도 광양시가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대대적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속 대상은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달까지 신고된 그 접수된 신고된 사건 1859건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의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판정된 80건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매년 초만 되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또 매매를 가장한 증여. 요 매매를 가장한 증여는 뭐냐니까 실제는 증여야. 실제는 증여이지만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는 증여이지만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가 부담이 되니까 아들이 뭐 한 거로? 매수한 거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증여이지만 껍데기로 보면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증여를 하게 되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뭐 3억 4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1가구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만약에 매매를 할 때는 주는 사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다? 양도소득세가 뭐 3년 이상 보유를 했고 5년 동안 보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냥 내가 싸게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들은 싸게 샀다라고 하니까 아들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가장한 증여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잡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초만 되면 항상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다운, 업 계약서, 또 실제적으로 증여이면서 매매인 것처럼 꾸민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한 적게는 1000건에서 많게는 5000건 정도로 이렇게 적발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송,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하, 업 계약서 쓰신 사람들, 다운 계약서 쓰신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 칼럼을 남겼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한다면 한 3시간 정도의 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뭐 야사라고 해야 되나? 뭐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요런 자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하기는 좀
좀 그렇고.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 제가 칼럼을 남긴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칼럼을 남겼는데 A라는 사람은 요 속에 A라는 사람은 배종찬 교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얘기를 하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B라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만 안 되겠구나. 안 되죠. 물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고, C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액을 써가지고 들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써가지고 들키지 않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D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런 대상에 걸렸을 때 무조건 다 단속에 나가서 다 걸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단속에 당했을 때 또 빠져나가는 방법이 또 없는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하나의 부동산 칼럼을 가지고 이 4가지, 5가지 분류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은 똑같이 한 편의 칼럼이 생성이 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전달이 A, B, C, D 4그룹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수들 관계에서는, 고수들 입장에서는 요런 방송과 요런 칼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감 있지 않습니까?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하나의 칼럼일 뿐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하긴 무서운 건 없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냥 쓰는 거니까. 다만 요 함축된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됐으면 아름다운 부자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칼럼들을 유심하게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그냥 글만 읽지 마시고 배종찬이 생각하는 의도, 그 의도까지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공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그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또 이렇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버지가 나한테 그냥 증여를 해주시면 증여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2천에 팔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부자지간의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100% 다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8천에 아들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아파트를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억 5천에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또 실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을 했다. 그거를 다 영수증도 있고 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소유권이 이전됐고 거기다가 매매 계약서도 작성이 돼 있고 요 단계까지 한다면 누구나 다 일반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더 확실하게 자료가 뭐가 또 첨부가 돼야 되냐면 네가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인이 아들이 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잔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기죠? 그래서 잔금을 지급했다는 통장 내역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즉 매수자, 즉 아들 통장에서 잔금으로 2억 원이 나갔다. 그래서 내 통장에, 아들 통장에 2억으로 잔금날 인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2억이라는 돈이 아버지 통장, 즉 매도인 통장에 2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다는 거야. 이죠? 그 찍혀 있다는 거는 요건 증여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고판 매매 계약입니까? 요거를 놓고 본다면 이건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기해서 잔금을 지급한 케이니까 정상적인 매매 계약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 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뭐냐니까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그리고 매도인 통장에 잔금이 입금이 된 내역,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장 내역까지 완벽하다면 요걸 뭐로 볼 수 있다?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오로지 하나 욕심이야.
오르지 않아 바로 욕심만 가지고 실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하면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아들한테 매매계약서 집어넣고 덜렁 써가지고 이전 등기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정상적인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매매계약서, 또 소유권이 변경된 등기부등본, 또 아들 이름으로 된 권리증서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잔금 영수증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요게 포인트라는 거지.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요럴 경우는 또 요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나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 30대 미만이고 30대 이상이냐, 자녀의 또 나이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또 자녀가 30대 이상이면서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그 자녀가 백수야, 직업이 없어, 그러면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근데 자녀분이 보니까 직업이 뚜렷해, 한 달에 월급이 뭐 이렇게 돈이 들어와,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내가 아버지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뭐로 봐야 된다? 매매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될 경우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 아들은 3억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냅니다. 3억에 대해서 융자 요즘 뭐 70%까지 되니까 2억 1천만 원을 그냥 뽑아내버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얼마? 3억짜리를 2억 5천에 사고 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융자 금액을 2억 1천을 뽑아내버려. 거기다가 뭐 4천만 원만 돈이 준비가 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융자 받았는데 융자에 대한 이자를 누가 갖고 있다? 직장 다니고 있는 아들이 이자를 갖고 있다. 요렇게 본다면 요거는 정상적인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도 증여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런 경우는 뭐로 볼 수 있다? 요런 경우에는 매매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 얼마 금액 이하로 써야 돼, 얼마 이상 올려야 돼, 요건 이제 편법이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각 시군 구청에 보면 이제 다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 금액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시군 구청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다 뭐한다?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진단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바로 뭐냐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졸업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안 좋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졸업을 하시고요. 이제 부동산을 바라다보는 시각도 부정적이었다면 졸업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1학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신 겁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지금 당장부터는 여러분들은 새내기가 됩니다. 다시 예전의 그 꿈을 위해서, 다시 예전에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을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내기입니다. 배종찬이었습니다.